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저녁 6시 5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녁 7시가 다 된 시간입니다. 내가 전번에는 정선에 로미지안 가든을 갔었댔거든요. 근데 로미지안 가든이 산 꼭대기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해발 600, 700 그런 높은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보고선 제일 궁금하게 생각이 드는 게 해발 600, 700 산 꼭대기에 로미지안이란 가든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로미지안 가든이 산 꼭대기에서 생활한단 말이죠.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데 그러면 도대체 해발 600, 700 되는 산 꼭대기에서 식수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게 날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 꼭대기에서 지하수를 판다고 지하수가 나오겠습니까? 또 이 산 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계곡에 흘러가는 물이 있으니까 그 계곡의 물을 길어다가 식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곡이 아니라 아주 완전 산 꼭대기란 말이죠. 해발 600, 700 이런 산 꼭대기인데 그게 내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식수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럼 그게 제일 궁금했고 또 여러분 정선이라면 얼마나 산이 높습니까? 강원도가 원래 산간 지역인데 강원도 중에서도 제일 산이 높은 지역이 정선입니다. 그래 앞과 뒤가 전부 산인데 그러니 겨울엔 또 얼마나 눈이 많이 오겠어요. 겨울에 눈이 왔다고 하면은 다 이제 교통이 다 두절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해발 700m 위에서 사는 사장은 자가용이 있으니까 눈이 오기 전에는 자가용을 타고 이제 정선 읍내에도 나가겠지만 눈이 딱 와서 길이 막혔다고 하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겨울에 3, 4개월은 읍내도 못 나가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가 생각을 갖고 정선을 갔다 오고 또 내가 이 인간 탐구의 영상을 올린 지가 벌써 내가 한 10일이 경과했는데도 여태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굉장히 바빴어요. 여러 가지로 바빴죠. 뭐가 그렇게 바빴는가? 그걸 세세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바빴습니다. 낮에는 또 직장에 나가서 정신없이 일하랴. 또 퇴근해 오면 또 퇴근해 온 대로 또 할 일이 많고 그래가지고 바빴는데 그래서 녹화를 못했습니다. 근데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2023년도 촬영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023년도 봄이 올 때까지는 완전히 이제 시간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 탐구를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보고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장보고의 글로벌 경영혁명이라는 책을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황상석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황상석이라는 사람은 아주 장보고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장보고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분이고 그래서 이 황상석이란 분이 쓴 이북을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석 22여 년 동안 장보고의 삶과 업적을 추적하고 널리 알리는 데 매진해 왔다. 1000년 전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이끈 장보고의 세계화 정신과 성공 비결을 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고 믿는다. 현재 장보고 글로벌 경영연구원 원장, 장보고 글로벌 재단 사무총장으로 장보고의 업적과 정신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에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주관한 장보고 거상 육성 프로젝트의 부단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았다. 사단법인 한국재정보협회 사무총장과 사단법인 장보고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사단법인 장보고 CEO 포럼 공동대표를 지냈다.
저서로는 장보고를 알면 세계가 열린다. 장보고 그랜드 디자인, 공저, 21세기 장보고 정신구현, 장보고 사이버 무역 아카데미 설립 방안 연구 등이 있다. 세계 일보 기자를 거쳐 세계닷컴 대표이사, 여수신문 발행인과 편집인, 뉴시스 광주 전남 취재본부장을 지내는 등 언론 분야에서 30년을 보냈다.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전남대학교에서 정책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그 시대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말식으로 되어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 연구에 매진한 20년 세월의 결실. 이 책은 저자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해상왕 장보고의 삶과 경영 전략을 추적해온 결실이다. 장보고의 성공 비결과 영향력을 고대 동아시아의 정치, 무역, 경제, 문화, 기술 다방면에 근거하여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분석해냈다. 완도 청산도 출신인 저자에겐 장보고 대사에 대한 무한한 향수와 그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늘 있었던 듯하다. 20년 전 필자가 농림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세계일보 기자였던 저자가 유난히 친밀하게 접근해왔다. 장보고 관련 책을 쓰려고 하니 장보고 실증 연구의 개척자인 필자에게 지도를 받고 싶다는 것이다. 이렇듯 저자는 당시 IMF 경제 위기로 인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장관에게 독대를 신청할 정도로 장보고 연구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 이후 장보고 기념사업회, 장보고 글로벌 재단 창립 등 장보고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저자는 9세기 신라인과 장보고 대사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지금껏 수없이 유적지를 답사하고 수많은 전문가와 면담했다. 그러니까 장보고를 연구하고 장보고에 대한 그 책을 쓰고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났고 많은 책들을 설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글을 쓴 사람은 김성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번에 농림부 장관도 지냈었고 장보고 글로벌 재단 이사장도 지냈었는데 이 황상석이라는 사람이 이 김성훈이를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인터뷰를 많이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흔히들 장보고 청해진 대사를 불세출의 영웅 또는 한민족의 사표라고 부른다. 하지만 바다를 경영한 최초 세계인 또는 글로벌 경영을 주도한 최초 세계인이라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IMF 경제 위기 때였다. 이때 생각을 인터뷰한 기사가 한겨레 신문 2016년 8월 10일자에 실렸다. 대기업에서 경비를 제공하는 외국 취재를 많이 다녔죠. 그런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줄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일말의 가책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빚을 덜고자 경제 위기를 벗어날 전략적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죠. 그때 글로벌 경영의 원조 장보고를 재발굴했어요. 그래서 이제 IMF 때 모든 이름 있는 기업들이 다 무너질 때 그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장보고라는 인물을 재발굴하게 되었다 이거죠. 재인식하게 되었다. 장보고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를 다시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울수록 현실의 경제가 어려울수록 장보고라는 인물은 다가왔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5천 년 동안 가난했다. 5천 년 동안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 때는 가난했잖아요. 가난했는데 신라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라는 아주 부유했죠. 그 신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경주가 신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신라 때에는 경주라고 하지 않고 서라벌이라고 했습니다. 서나벌이라고 했어요. 서나벌. 근데 그때 서나벌은 말이죠. 기와집들이 아주 철비하게 팍팍하게 늘어서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라는 비록 왕정 국가였었지만은 신라나 이 조선이나 다 같은 왕정 국가였었죠. 근데 조선시대와 신라시대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신라시대는 개방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외국과 많이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시대에는 이 폐쇄적인 그런 정책을 했었죠. 폐쇄 국가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이 경제라는 것은 개방을 먹고 경제가 발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는 개방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개방의 물결을 타고 이 장보고와 같은 거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장보고와 같은 거대한 무역 장사꾼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신라가 여러 나라와 이 무역을 해서 발전을 하는데 그 신라의 발전에 최대의 그 공헌을 이룩한 사람이 바로 장보고였다 이 말이죠. 장보고가 그렇게 해상무역을 주도해 가지고 신라의 부를 많이 이룩하는 데 공헌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에? 사회가 개방적이고 열린 사회고 이렇게 되면은 이 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절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장보고 이 얘기를 계속 읽어봐야 계속 리딩만 해봐야 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보고는 신라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데 중추적인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장보고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북한 뚱땡이 있잖아요. 윗동네 김정은 뚱땡이.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자나깨나 이제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죠. 그러면 자력갱생을 외치는 놈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력갱생이라는 게 뭡니까? 자력갱생이라는 건 곧 폐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폐쇄적인 게 자력갱생이에요. 인당에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자력갱생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내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옥수수 농사를 하는 사람이야. 옥수수 농사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력갱생을 한다고 하면 맨날 옥수수만 먹고 살아야 돼. 1년 360일 내가 옥수수 농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력갱생을 하니까 옥수수만 먹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죠. 아니 사람이 옥수수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고르게 영양을 고르게 섭취해야죠. 때로는 고기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쌀밥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밀가루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옥수수 농사하는 사람이 자력갱생을 하게 되면은 365일 옥수수만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개방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무역을 하면 말이죠. 내가 생산한 옥수수를 쌀을 생산하는 사람과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생산한 옥수수를 쌀을 생산하는 사람한테 주고
그거를 이제 쌀로 바꿔가서 쌀밥도 먹고, 또 과일 생산하는 사람한테 가서 옥수수와 과일을 바꿔다가 과일도 먹을 수가 있고,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내가 생산한 옥수수를 주고 돼지고기를 또 사다가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류가 되고 개방이 되는 사회에서는 말이죠, 골고루 사람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력갱생하는 사회에서는 옥수수 농사하는 사람은 옥수수만 먹다 죽어야 되고, 쌀 농사하는 사람은 쌀밥만 먹다 죽어야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더운 여름에 집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아주 공기가 굉장히 덥잖아요. 더우면서 공기가 다 정체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방 안에 문을 열고 그 더운 아주 정체된 공기가 덥고 정체되어 있는 공기가 꽉 차 있는 방에 들어와서 이 선풍기 스위치를 누른단 말이죠. 선풍기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 선풍기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겁니다. 강한 바람개비가 돌아가면서 바람을 일으키죠. 그래서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키면은 정체되어 있던 더운 공기가 더 이상 정체되지 않고 공기의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키니까 공기의 흐름이 생기면은 그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이 돈이란 게 똑같은 겁니다. 돈이란 게 말이죠, 한 곳에 딱 이렇게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계속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열이가 번 돈이 다른 사람한테도 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번 돈이 도로 이승열이한테 올 수도 있고, 계속 돈은 이렇게 유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검 전략에서 저축해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축도 중요하죠. 자기가 평소에 저축을 해가지고 비상금을 마련해서 어떤 위기 상황을 닥쳤을 때 그 비상금을 이용을 하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축만 자꾸 하고 소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돈을 한 푼도 안 쓴다. 어떻게 됩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그 소비도 적정한 소비, 그러니까 적정한 과소비는 말고 적정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이렇게 그 온라인 쇼핑몰에 이렇게 다 돌아다녀 보다가 야, 저 물건 갖고 싶네, 그걸 산단 말이죠. 이렇게 자꾸 이 소비가 이루어져야 그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비가 미덕이다, 이런 뭐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과소비는 미덕이 결코 아니죠. 그러나 적당한 소비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소비를 안 하면 돈이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풍기가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공기가 순환이 되듯이 돈이 자꾸 이렇게 돌고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번영과 발전을 하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저 윗동네 뚱땡이는 자력갱생이라고 맨날 떠들잖아요. 그 놈이 그러니까 그게 북한이 오늘날 북한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겁니다. 자력갱생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외국과 계속 이렇게 장보고처럼 외국과 계속 소통을 하고 무역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번영과 발전과 국가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방과 폐쇄, 이거는 개방은 번영을 불러오지만은 폐쇄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시다. 이 대한민국은 말이죠,
내가 언젠가도 얘기지만 대한민국이 뭐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잖아요. 명목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이죠.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와 아주 흡사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또 이재용이한테 물려줬잖아요. 오늘도 뉴스에 들어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또 뭐 5년 형의 그 언도를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구만. 그건 어찌됐든 간 논외로 하고 상속세가 말이죠. 상속세가 60%가 부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인이 기업을 경영하다가 늙어서 자기 아들한테 그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면은 재산의 60%를 국가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을 했어. 기업을 해서 많은 돈을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해서 1조를 벌었어. 1조를 자본금 1조의 기업을 이렇게 해서 하거든. 근데 내가 늙어서 더 이상 기업 경영하기 어려워. 그래서 자식한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1조의 60%면 얼마입니까? 6천억을 국가가 뺏어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삼성도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경영하다가 이재용이한테 이렇게 물려주려다 보니까 상속세가 국가의 상속세를 60%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의 상속세라고 하면 말이죠. 한도 상속세라고 하면 수십조가 12조인가 그렇게 상속세가 부과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일가가 그 상속세를 마련할 길이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부동산 주식 다 팔아가지고 12조인가 몇 조인가 했던 이 상속세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거의 국가가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번에 이재용 회장이 기자회견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더 이상 삼성은 이제 내가 끝이다. 더 이상 삼성은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기자회견을 내서 아주 말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말이죠. 계속 이렇게 상속이 내려가다 보면 국가가 다 뺏어가는 겁니다. 이 공산국가하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좌경화가 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라고 딱 한 판만 자본주의 국가라고 내걸었지 실제는 공산주의 국가하고 아주 흡사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말이죠. 기업을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아들이 또 아들한테 물려주면 3대까지 내려가잖아요. 이 3대까지 상속이 되면은 그 기업의 재산을 국가가 거의 다 뺏어가게 되는 겁니다. 상속세가 60%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악법을 빨리 이게 고쳐야 되는 거죠. 나는 이걸 악법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그 상속세를 엄청나게 물리느냐.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된다는 거래.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 잘 만난 덕에 부자로 산다. 이게 안이 굽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 해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자본가를 그렇게 자꾸 때려잡으면요. 국가가 발전 못합니다. 공산주의가 왜 멸망했겠어요? 공산주의가 이 자본가들을 자꾸 때려잡으니까 공산주의가 멸망한 거예요. 자본가들을 자꾸 이 돈을 많이 벌게끔 자꾸 이렇게
육성하고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데 그래야 국가가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본가를 때려잡게 되면은 그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기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기업을 해서 돈을 자꾸 벌어야 그 기업에 나가서 일하는 일꾼들도 먹고 살 길이 생기고, 어디가, 떡고물 하나라도 얻어먹을 게 생긴다 이 말이죠. 자본가가 자꾸 돈을 많이 벌어와야, 떡고물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게 생기는 것이지. 아니, 자본가가 돈 많은 게 아니껍다고 해가지고 자본가를 자꾸 때려잡으면은 그건 망하는 길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를 60%에 부과한다는 상속세를 60%씩 부과한다는 이 악법을 빨리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상속세를 20%나 30% 그 정도만 물려라. 엄청나게 상속세가 인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를 60% 부과 물리는 거는 이거는 악법이다. 그 악법을 빨리 고쳐가지고 한 20%나 30%만 물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국가가 다 뺏어가면요.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기업을 경영할 의욕이 안 생기는 겁니다. 누가 기업을 하겠어요? 기업을 해봐야 아들한테 물려주려면 국가가 다 뺏어가는데 기업을 운영할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창업을 할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나도 한번 기업가가 돼서 큰 부를 일으켜보고 또 이 부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러고 싶다. 이런 욕심에서 의욕이 생기고 기업을 하려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데 기업을 해봐야 상속세 60%씩 다 국가가 뺏어가. 야, 기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빨리 이 상속세 60%를 부과하는 이 악법을 빨리 뜯어 고쳐라. 이 악법을 계속 유지를 시키면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좀 들어보시오. 내가 인구가 줄어야 된다고 내가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요즘에 애를 많이 낳으면은 뭐 국가에서 막 수당까지 또 준다네. 인구가 줄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인구가 줄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냐면은 요즘에 자살 명수가 어딥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볼까요? 대한민국의 자살 명수가 어디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셨을 것입니다. 인천대교. 인천대교가 거기가 그 자살 명소로 이름난 장소입니다. 인천대교가. 인천대교가 생기고 나서 인천대교에서 이 바다로 투신 자살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거기가 자살 명소로 인천대교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대교에서 그렇게 투신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캄캄한 뭐 새벽 1시나 이런 때 인천대교를 운전하고 가려면은 물론 사방에 가로등이 환히 뭐 켜져 있긴 하지만 그 바다에 억울하게 빠져 죽은 물귀신들이 올라올까 봐 아마 겁날 겁니다. 그 정도로 인천대교에서 바다로 떨어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자살을 합니까? 아니,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어쩔 수 없으니까 죽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살고 싶지. 생명의 애착은 다 있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다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죽느냐 이거요. 그게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깠다가면 엄청나게 빚을 지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바닷가에 투신 자살하는 겁니다. 생존 경쟁이 그럼 왜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느냐? 인구가 많아지니까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방법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자꾸 늘어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빵 하나 있어. 그럼 이 빵 하나를 혼자 먹으면 딱 좋은데 10명이서 서로 빵 하나를 먹겠다고 다다붙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요걸 딱 빵 하나가 있는데 요 빵 하나를 딱 혼자 먹어야 정상인데 10명이서 서로 먹겠다고 빵 하나에 다다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바닷가에 투신하는 거예요. 바닷물에 투신하는 겁니다. 또 인구가 줄어야 한다는 게 왜 인구가 줄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생존 경쟁이 치열해진다. 그것뿐인가요? 인구가 왜 또 줄어야 되느냐? 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 교수라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참 한심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이 탁상공론 쪽 얘기들 하거든. 현실을 모르고. 그러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뺀때나 놀리면서 하는 그런 얘기들만 한다고. 왜 인구가 줄어야 하느냐?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그 사람이 노동력으로 사람이 움직여서 육체적으로 움직여서 돈을 벌고 그래가지고 사회가 유지가 됐단 말이죠.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사람이 노동력으로 이 돈을 벌지 않습니다. 로봇이 노동을 하는 거예요. 로봇이. 로봇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사람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벌써 식당 같은 큰 식당 같은 데 가보시오. 서빙도 다 로봇이 서빙을 해. 지금 뭐 누가 와서 손님이 딱 들어가면 뭘 드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어디? 이 주문 뭐 키오스판인지 그걸 딱딱 누르잖아. 이 큰 태블릿판 같은 데다가 메뉴가 있어서 그거를 딱딱 이렇게 눌러서 하면 자동적으로 주문이 되고 그 음식을 또 로봇이 날라줘 오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사람이 하는 일자리가 로봇이 거의 다 뺏어갑니다. 로봇이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새로 짓는 삼성이나 현대 공장엔 말이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00% 다 로봇 자동화로 돌아가요. 사람은 로봇을 관리하는 몇 사람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그랬잖아요. 여태까지는 삼성이 노조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삼성이 노조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지가 무슨 배짱으로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도 다 노조라면 눈에다 불을 켜고 노조를 결성 못하게 막았는데 노조가 결성 못하게 이렇게 막았는데 아니 이재용이가 무슨 배짱으로 노조를 허용한다고 저렇게 배짱 있게 나오나? 그렇게 배짱 있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사람을 고용 안 한단 말이에요. 고용해봐야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노조고 나발이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노조가 어떻게 결성이 되겠습니까? 로봇을 관리하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노조라는 게 앞으로는 힘을 못 써요, 여러분들. 거의 로봇이 다 하는데, 노조가 무슨 노조가 필요합니까? 근데 이 대학 교수들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로봇이 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 오로지 이제 사람이 노동을 해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야, 인구가 줄면은 노동력이 줄어든다. 일을 할 수 있는 젊은이가 줄어든다. 그러면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은 많아지는데 일할 수 있는 젊은이는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그 적은 젊은이가 일을 해가지고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소수의 젊은이가 노동을 해가지고 다수의 늙은이를 부양하는 그런 그런 사회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큰일 났다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노동을 해서 노인을 부양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일을 해가지고 노인을 부양한다니까. 젊은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일을 한다니까. 로봇. 그런 개념을 이 대학 교수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대학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면은 첫째, 이 병사를 징병하잖아요. 병사를 모집하는데 병력이 줄어든다 이거야.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이 병력 숫자가 줄어든다네. 그게 큰 문제라고 아주 걱정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저렇게 생각이 짧은 사람이 어떻게 대학 교수를 안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셔. 지금 뭐 산업 뭐 특례 요원이니, 예? 뭐 이런 건 많잖아요. 뭐 동사무소의 행정보조 요원이니, 뭐 이런 걸로 병력 의무를 이제 마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보면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병력 의무를 마치려고 공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 보면 말이죠. 아니 키가 180이 넘어요. 그렇게 키가 크고 이렇게 아주 건장합니다. 체격이. 키가 180이 넘고 체중이 한 80kg 이상 되는 그렇게 떡대가 좋고 이 덩치가 좋은 체격을 가졌는데도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해서 군대를 안 가. 아니 키가 180이 넘고 체중이 80이 넘는 그렇게 등치 좋은 등바리들이 행정요원이네 산업기능요원이네 다 빠지는 거야. 아니 그 왜 빠지느냐 이거야. 아니 산업기능요원이 뭡니까? 산업기능요원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산업기능요원이지, 이 가보면은 산업기능요원이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단순한 일만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산업기능요원이야. 이 군 그러니까 군 정예화라는 그 명분으로다가 그렇게 체격 좋고 건장한 젊은이들이 다 산업기능요원이네, 뭐 무슨 병력 특례요원이네, 전부 다 뭐네 해가지고 다 빠지는 거야. 그걸 왜 뺍니까? 그러니까 병력 정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보내라 이거. 그 사람들 현역병으로 다 보내라 이거. 내가 예전에도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체격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 체격이 작은 게 뭐 이건 절대 이 부모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뿐이지, 자식이 아버지를 닮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체격이 작은 게 우리 아버지가 체격이 작았어요. 그리고 또 시골에서 자랄 때 내가 그렇게 식생활이 좋지도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체격이 작고, 그런데다가 또 영양가 있는 걸 못 먹고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체격이 작은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체격이 작았어도요, 우리 아버지가 현역 제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군 생활할 때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제 징집을 당해가지고 육군 훈련소를 가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육군 훈련소가 제주도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주도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 아버지도 체격이 작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보다 체격이 훨씬 더 작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카빈총이 있었잖아요. 카빈총하고 M1 총하고 있었다고. M1이라고 하잖아요. M1. 카빈총은 이제 작고 가벼운 총인데 M1 총은 무겁다고. 크고 무겁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작은 사람들도 많이 현역병으로 왔더래.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제주도 훈련소에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작은 사람들이 애만 소총을 이렇게 어깨에다 매면 이 소총 개머리판이 땅에 닿았다는 거야. 애만 소총을 이렇게 어깨에다 둘러미면은 이 애만 소총 개머리판이 땅에 닿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작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작은 사람들까지 다 현역병으로 징집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난쟁이, 지금 외소증이라고 하잖아요. 난쟁이하고 그다음에 결핵 환자, 이렇게 남한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난쟁이, 결핵 환자 이런 사람만 군대를 못 가지 키가 140이라도 다 가. 130이라도 가. 130.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래. 아니 130이면 난쟁이 아니야? 절대 난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난쟁이라고 하면은 키가 얼마나 돼야 난쟁이인 줄 아세요? 110. 그러니까 1m 10cm. 그 정도 돼야 난쟁이지 1m 30 정도만 되면 난쟁이가 아니에요. 1m 30 된 사람들도 다 군대 온 거야. 그래 보시오. 왜 병력 자원이 부족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병력 자원이 너무 이렇게 질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 참 웃기고 있네. 군대에서도 무슨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라든지 아니면 첨단 무기를 다루는 병사라든지 이런 병사는 정예화가 되어야 되겠죠. 신체도 일정 조건에 맞아야 되고 학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육군 보병, 산골짜기에서 박박 뛰는 보병 소총수, 이게 무슨 정예화가 필요합니까?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거야. 방아쇠만 당길 줄 알면 난쟁이만 아니면 되고 결핵 환자만 아니면 되는 거야. 지금 180이 넘는 키가 180이 넘는 청년들이 다 산업기능요원이네 행정요원이네 이렇게 다 빠지니까 병력 자원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내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구가 줄어야 된다는 걸 내가 계속 얘기하는 사람인데 지금 녹화한 지가 43분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는 이제 끝났고요. 다음에는 이제 조선시대 신윤복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에 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